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우리가 전주에 생리적 측정과 사회심리 척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지금 남아있는 면접, 설문지, 관찰법, 기타 자료 수집 방법들을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1주차의 수업 목표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면접법을 잘 이해하고요. 또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설문지법을 이해하고 관찰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투사법, Q소트, 델파이법, 2차 자료 이용법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연구 과정 맵을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앞부분을 많이 했네요. 연구문제 선정하고 문헌 고찰하고 가설 설정하고 설계 선택하고 표본 추출 방법 선택하고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생리적 측정과 사회심리적 측정을 공부했고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2차 시에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계획 단계에 대한 공부는 마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잘 세운 다음에 액션 러닝으로 계획서를 잘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 계획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실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초벌 통계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간호 연구 및 통계 1수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 여기 통계 및 자료 분석을 조금 더 간호 연구 및 통계 2 수업에서 통계 및 자료 분석을 더 심도 있게 배운 다음 실제로 수집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해서 결론 및 제언까지 다 적어서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 결과를 포함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2학기 때 하게 될 것이고 1학기 때까지는 이 연구 계획서를 완성해서 실제로 자료 수집하는 수행 단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이제 남아있는 면접법, 설문지법, 면접하고 있죠. 설문지법은 잘 아는 거고 관찰법. 관찰법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원웨이 미러로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이 보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이나믹을 의사소통의 다이나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할 수 있어요. 관찰법, 기타 자료 수집 방법으로 투사법, Q소, 델파이 테크닉, 2차 자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인터뷰, 면접 방법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알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대상자의 정보, 의견, 신념, 태도 이런 것을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면접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면접 조사표를 이용해서 피면접자와 면접자가 1대1로 대면 면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전화로 면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다수로 소집단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면접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면접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면접자가 질문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면접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대상자의 호감을 유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 설문조사를 하러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라면 깔끔하게 입고 인상이 좋아야지 면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호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접 조사의 중요성,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심리적 장애 요인, 요즘은 개인정보 활용 때문에 굉장히 모두들 예민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 방문으로 모르는 집을 방문해서 면접을 하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띵동 하는 순간 누구님입니까? 물으면은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집 어떻게 알았냐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소개할 때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 중에서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 무슨 환자 중에서 무작위로 이 집에 뭐 전화번호가 나와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의 심리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돼?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것은 뭐 비밀이 다 보장되고 뭐 옳고 그런 것이 없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의 유형은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과 반구조화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은 structured interview, 구조를 착착착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면접하는 질문의 순서를 1, 2, 3, 4, 5, 6, 7, 8, 9, 10 딱 다 만들어 놓고 다 어떤 대상자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화, controlled interview라고도 하고요. 표준화, standardized interview라고도 합니다. 준비된 구조화 조사표에 따라서 모든 비면접자에게 같은 내용, 같은 순서로 차근차근하게 질문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그 면담에서 나온 반응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화 면접을 할 때의 장점은 일관성이 유지되고 경험이 적은 면접자도 이 면접 조사표에 있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경험이 적은 면접자도 사용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공통성이 있어서 결과 분석할 때 이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물어놨기 때문에 결과 분석할 때 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조화 면접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 unstructured interview. 이것은 질문 순서나 문항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순서를 정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중간에 질문을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질문에서 답을 다 했다고 생각되면 다음 질문을 빼고 갈 수도 있어요. 면접자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고 딱 정해진 대로 면접하지 않고 기본 틀만 가지고 와서 면접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면접자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고요. 개방식 질문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이 비구조화 면접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좋습니다. 구조화 면접은 우리가 묻는 질문이 딱 정해져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기본 틀만 정해놓고 질문하면서 면접하면서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한 답을 할 때는 다시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대상자한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지금 대상자가 말을 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줄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인암 여성의 성건강 교육 요구도라는 것을 비구조화 면접으로 잘 수집을 했다 그러면 그냥 광범위하게 1, 2, 3, 4 정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 부인암 진단이나 치료 이후의 성생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걸 썼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 어떤 성건강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나,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하겠다고 정하고 그 사이에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다음으로 준구조화 면접, Semi-Structured Interview인데요. 주요한 질문은 구조화 면접으로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은 비구조화 면접으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준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What is and how long have you been in your current role? 지금 그 직위에 당신 지금 직위는 current role은 무엇입니까? 그 직위를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조화 면접이 되겠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in your discipline? 이 직장의 그 잡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그거 다 이제 구조화 면접이다, 그죠? 근데 we are talking about the care plan for.
우리 케어 플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케어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비구조화 면접 이 주 질문이 나가면서 이 질문들을 메이저 1, 2, 7, 10, 12는 꼭 묻는 질문이고 구조화된 질문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비구조화된 질문이고 추가로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세미 스트럭처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의 절차, 면접의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일단 면접을 하려면 면접 질문을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가서 면접을 해야 되는 경우는 면접자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자 훈련을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갈 때 면접 프로토콜을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 프로토콜 1. 인사는 어떻게 하고 2. 들어가서 앉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딱딱 만드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들을 모아서 면접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사전조사한 다음 프로토콜 만든 대로 소수 대상자한테 가서 면접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 프로토콜대로 하면 되겠는지 프로토콜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사전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수행해야 될 연구 보조자, 면접자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면접자를 훈련시킬 때는 롤플레이 방법으로 대상자가 환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대상자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한테 직접 인터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면접 준비로는 면접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조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에게 접근하게 됐는지 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방문했는지 뭐 때문에 무슨 연구를 위해서 방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대상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면접 실시입니다. 면접 실시에서는 면접 시작 대화는 피면접자 선정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내가 면접을 하러 왔는가? 무작위 추출로 나왔다든지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해서 이 전화번호가 나왔다든지 병원 등록 대장에서 무슨과 외래 환자 명단에 다 있는 환자들을 찾아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 당신에게 내가 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면접의 목적과 이 면접에 나온 결과는 익명성,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고요. 그런데 가정 방문을 통한 모르는 대상자에게 면접을 하는 것은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면접하려고 왔는데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들어가서 면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문전에서 박대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대상자가 거절을 했을 때 거절 한번 한다고 무조건 물러서는 건 아니고요. 거절을 해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간청을 해보고요. 안 되면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장에서 물러날 때도 불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판에 물러나는 거 아니고 제시도 한번 한 후에 그것도 안 되면 정중히 시간이 없으시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정중히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자는 면접의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참 그렇죠, 맞죠? 이렇게 편견을 유발한다거나 방향성을 가지고 면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면접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실시할 때 이제 면접이 좀 부드럽게 잘 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뉴트럴 프로브 추임새를 넣어서 대화가 계속 지속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뉴트럴 프로브는 비지시적 보충 질문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비지시적 보충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자는 질문 내용과 질문을 할 순서를 잘 숙지하고 있어서 꼭 프로토콜이 없더라도 프로토콜은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고 프로토콜이 없어도 이제 면접에 질문이 술술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대상자가
대답을 일관성 없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는 A라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B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자,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꼭 앞에 이걸 붙여줍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뭐뭐 할 때는 형제 자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기 형님이 뭘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보의 컨플릭트에 대해서 찝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또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면접한 내용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면접한 내용을 기록할 때는 객관적이고 피면접자가 말한 대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사투리도 그대로 사투리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접했는 기록은 언제 기록을 하느냐? 봤을 때는 면접하면서 기록을 한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주요한 부분만 적어놨다가 면접 완료 후에 기록한다. 기억력이 까물까물 하겠죠?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는 경우는 대개 녹음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IRB도 통과하고 승낙도 받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그 필기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수집할 때 다 적기는 이 자리에서 다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녹음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 분석만 하고 나면 다 폐기될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승낙을 받으셔야 됩니다.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면접을 종결하게 되죠. 면접자에게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질문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지금까지의 협조에 대해서 정중하게 감사를 드리고 면접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법으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설문지법입니다. 설문지조사법은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 퀘셔네어 질문 문항을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만든 질문 문항을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지조사법의 특징은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기입하도록 구성된 필담용 조사연구. 사회심리척도는 이미 표준화돼서 1234, 1234, 1234 같은 스코어링 체제를 갖고 있는 건데 질문지법은 그냥 그 연구에서 필요한 일반적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드는 거니까 기하의 성별은 남녀, 기하의 선호하는 학습 태도는 능동적, 수동적, 절충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하는 질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문지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장점은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걸리고 그리고 이게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익명성도 높습니다. 단점은 설문지법은 글자를 보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 해독자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이 의무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문맹이 거의 없죠. 아주 80세, 90세 된 옛날에 못 배우신 분들 이외에는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맹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문맹률이 높아서 설문지로 하게 되면 설문지로 수업한 자료에는 문맹인 대상자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어스된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눈 수술을 문맹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그 글씨 보는 거 이외에 읽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저 취약계층의 정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연구소 꼭 필요한 설문지를 만든다. 그러면요. 설문지에 들어가는 질문의 형태는 구조적 질문, 폐쇄형 질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객관식 문제가 되겠죠.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비구조적 질문은 개방식 질문. 우리로 치면 주관식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을 만들면 선택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도구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계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구조적인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개방식 질문이죠. 그래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답변을 기록하기 때문에 장점은 응답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이런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요, 뭐라고 이렇게 적는 빈칸을 두면, 주관식 문제를 적는 빈칸을 두면 굉장히 쓰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문지 조사법으로 여러분이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질문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2분식 질문을 하느냐, 예, 아니오냐, 있다, 없다냐. 여기서 만약에 있다가 나오면 그 다음 번호로 가서 있는 것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2분식 질문 또는 여과식 질문이 있고요. 선다식 질문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설문지 문항을 만들 때, 선택지를 만들 때는, 선택지를 배열할 때는 총망라적이고 all inclusive, 그 선택지의 종류의 모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망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막 항목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선택지 1, 2, 3, 4, 5를 두고 6은 뭘 합니까? 기타,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all inclusive한 문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다식 문항은 상호 배타적이라 해야 돼요. mutually exclusive, mutually exclusive. 퇴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놓고 1. 가정사정 때문에, 2. 자녀 양육 때문에, 3.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2와 3은 다 1. 가정사정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못해요. 1 속에 2,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1 속에 2, 3이 절대 들어있지 않도록 상호 배타적 이도로 문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에는 서열식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내놓고 이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1, 2, 3을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형태의 질문지도 있고요. 평정식 척도, 라이커트 스케일, 평정 척도로 그 질문 형식, 평정 척도의 질문 형식의 설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은 절대 반대고 5는 절대 찬성이에요. 이거 체크하도록 하면 평정식 척도, 일반적 특성을 평정식 척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 설문지의 질문 어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문항, 문제와 답까지가 있잖아요. 문제 문항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는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한 질문에 2가지 이상 물으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요. 지난 한 주간 배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러면 배설, 소변, 대변 2가지가 다 들어있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대변 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지 조사법을 할 때도 환자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뇌졸중 이런 것보다는 중풍, 일반적인 용어를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는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꼭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밑줄을 쳐서 부주의해서 답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의 수준을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문장은 쉽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질문 어기를 만들 때 편견이나 주관성은 배제해야 돼요. 치팅은 정말 나쁜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밝히기 꺼려하는 내용을 물을 때는 치팅이나 혼전성 경험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때는
개방식 질문을 하려면 거의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물을 때는 일반적인 다산, 2010년, 2020년대 들어서 여성의 흡연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기환은 여대생에게 기환은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흡연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했고,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중에 일부러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너한테 꼭지 피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질문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 설문지 개발 과정 보시면 형식을 결정해야 돼요. 객관식으로 할 거냐, 주관식으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 여러분 혼합형으로 주로 하겠죠. 기하 연령은 갈로 몇 세, 이러면 요거는 개방형이에요. 몇 세, 자기가 적으니까. 근데 기하의 가정 경제 상태는 이런데 월수입 얼마 적으라면 아무도 안 적습니다. 그래서 뭐 500만원 이상, 뭐 300에서 500만원 뭐 이렇게 되지만 체크는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설문지를 통해서 수합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사실, 팩트냐, 신념이냐, 지식이냐, 태도냐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 설문지에서 꼭 해야 되는 내용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스트레스 반응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측정 도구인데 설문지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측정 도구를 만든다 그러면 범주는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행위적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항 각각 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야겠다라고 내용 분류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순서를 결정합니다. 의미있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배열. 그래서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일반적 특성을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근데 일반적 특성을 제일 나중에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조를 구하기 쉽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대개 설문지는 30 내지 50문항, 30분 이상 하게 되면 거의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능하면 짧게 만들고요.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수직 1, 2, 3 이렇게 수직 배열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뭐 수직 배열이건 수평 배열이건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에 있어서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고 귀하가 주는 이 응답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잘 쓰일 예정이고 어떻게 해서 당신 응답자를 선정하게 됐는지 이런 거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고요. 이 연구에 응답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서문을 적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무기명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요. 또 참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고 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 특성을 만드는 설문지는 그걸로 끝이지만 뭔가 측정 도구 형태를 갖추는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 전문가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설문지 전문가, 국문학자, 전공학자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상자에 가는 게 아니고 프리테스트, 사전 예비 연구로 유사한 소수의 집단에게 한 10명, 한 5명에게 그 설문지를 줘서 문항에 이해가 잘 되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너무 길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미리 한번 검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지법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중 생각과제로. 그래서 여러분 연구 문제 중에 한 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지 문항 5개를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연구 문제를 적으시고요. 그 연구를 하는 데서 일반적 특성이 뭐가 필요한지 문항으로 아예 만들어 보세요. 1. 귀하의 성별은 작은 1, 남, 2, 여 이런 식으로 일반적 특성 설문지 문항 5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관찰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관찰법은 observation이다, 그죠? 관찰에서 관찰자가 대상자한테서 우리가 재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상태를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죠. 대상자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관찰자가 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관찰자의 주관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말할 때는 대상자의 주관성이 들어가지만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는 관찰자 훈련이 덜 됐으면 관찰자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관찰자의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과학적 관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관찰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이 관찰법으로 수집한 자료가 타당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포함해야 합니다. 관찰, 주로 연구에서 관찰하는 내용은요, 개인의 특성이나 상태입니다. 수면 각성 상태라든지. 수면은 설문조사로 수면을 할 때는 귀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습니까? 자다가 몇 번 일어났습니까?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중간에 깹니까? 이런 게 쭉 체크로 이렇게 적게 되면 질문지법을 이용한 수면 각성 상태지만, 여기서 관찰법을 이용한 수면 각성 상태라면 어렵긴 하지만 사람 자는데 옆에서 잠자는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좀 미개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CCTV 같은 걸로 수면하는 양상을 찍어서 자다가 하지부전으로 이렇게 깨는지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목류병 현상이 있는지 이런 걸 CCTV를 찍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걸 할 때는 EEG, 정확하게 진짜 이 사람이 자는 것은 수면파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기 때문에 눈 감고 있다고 다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EEG를 가지고 수면 각성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종 정도를 관찰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눌러서 할 수 있고요. 스킨 모빌리티 투고, 피부 이렇게 잡아갖고 올라가는 정도 놓고 몇 초 만에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로 관찰로 측정할 수 있고요. 욕창 상태도 관찰로 측정합니다. 또 키모세라피를 했을 때 머리가 빠지는 정도 이런 것들도 측정하는 관찰 측정 도구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빠진 정도를 보고 이건 어디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정도도 있고요. 정맥염 양상을 또 관찰해 가지고 관찰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도 관찰 방법으로 자료 수집할 수 있죠. 환자와 간호사와의 대화, 정신과 환자와 가족과의 대화, 간호사 근무 인기시 대화 분석. 여러분들 그 S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S바 방법으로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말을 잘하고 어느 부분 잘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법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관찰법으로 가능합니다. facial expression, 얼굴 얼마나 찡그리냐 이런 거 측정, body movement,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관찰 내용으로는 활동, ADL이나 ROM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기술 습득이나 이행, 우리가 관찰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핵심 술기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 관찰법으로 교수들이 점수를 매기게 되겠죠. 폴리케테트 삽입 능력, 또 오스토미 환자의 셀프 케어 기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 특성도 관찰할 수 있는데 소음 정도, 위생 상태 이런 것들도 관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의 분류를 보시면은요, 관찰 절차에 의한 분류가 구조적 관찰, 비구조적 관찰 있습니다. 비구조적 관찰, unstructured observation, 비통제적 관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관찰의 대상이나 방법이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를 관찰을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조적 관찰은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해서 참여 관찰, 그 관찰하는 대상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 살면서 비구조적으로 뭘 체크하고 아니고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비구조적 관찰입니다. 대표적인 비구조적 관찰이 여러분 제인 구달 아시죠? 제인 구달 박사님이 침팬지의 사회생활, 침팬지가 인간하고 어떻게 다른지, 침팬지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실제 침팬지가 사는 그 침팬지 있는 데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침팬지의 행동 패턴을 관찰법으로 연구했지요. 참여 관찰이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비구조적으로 뭐가 나타나나 정해갖고 한 게 아니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쭉 보면서 그 안에 침팬지는 정말 인간이랑 유사하게 엄마는 새끼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걸 쭉 관찰하면서 한 게 비구조적 관찰입니다. 비구조적 관찰의 목적은 사전 실험 연구, 탐색 연구, 질적 연구, 뭐가 아직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할 때 비구조적 관찰을 합니다. 비구조적 관찰은 거의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양적 자료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수율을 하는 침팬지는 몇 프로고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관찰법 중에서 구조적 관찰, Structured Observation. 구조적 관찰은요, 실험 연구에서 종속 변수를 관찰법으로 측정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내용, 관찰 방법, 관찰 시기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진 것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체계에 의해서 관찰 내용을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발생 빈도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범주 체계,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관찰일 땐 주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구조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만들 때는 관찰 현상을 총망라해서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주고 정말 그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주기 다 하고 나서 또 제일 마지막에 기타라는 게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상호 배타적이라 해야 돼요. 아까처럼 겹쳐지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관찰에서 평정 척도로 웃는 얼굴이 아주 활짝 웃으면 3을 주고 보통 웃으면 2를 주고 피시시 웃으면 1을 줘라 이런 식으로 평정 척도를 해서 관찰도 수량화 가능합니다. 근데 구조적 관찰은 주로 실험 연구나 이렇게 해서 종속 변수를 측정할 때는 구조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샘플 구조적 관찰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 팀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간호사들의 알려져 있는 간호행위를 지금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다 분리를 했죠. 투약, 그 다음에 투약 준비, 라운딩, 그 다음에 폴릭 캐테드리제이션 할 수 있는 걸 다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놓고 간호대 학생을 관찰자로 훈련을 시켜서 그게 나타날 때마다 이 시간도 15분 단위로 딱딱딱딱 만들어줬어요. 그 15분 만에 어떤 행위를 수행했는지 체크하고 빈도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에 어떤 간호 업무를 하는지 체크하는, 조사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찰법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찰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을 피관찰자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를 볼 수 있는데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은 participatory observation입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대상 집단의 내부에 들어가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장기간 관찰하는 거고 앞에 분류에 의하자면
비구조적 관찰이 되겠죠. 뭘 특별히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쭉 관찰. 참여 관찰이 비구조적 관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참여 관찰 연구는 한국 백세노인 연구, 박상철 박사님이 하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장수마을 굉장히 많아졌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장수마을이 청송, 전라도 어디 아주 시골이었어요. 거기 마을에 백세노인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방학 때마다 대학원생과 교수님이 같이 가서 거기서 한 달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장수노인들의 생활 양식은 무엇인가, 음식은 어떤 것을 먹는가, 관혼상제, 장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다 참여 관찰, 비구조적 관찰을 해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 장수 노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만 굉장히 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생채소보다는 나물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참여 관찰은 장점은 대상자의 평소 같이 이렇게 한 달이나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료의 왜곡이 적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그럴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참여 관찰의 단점은 관찰자가 집단 구성원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찰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단에게 주입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찰법을 하게 되면은 관찰한 것을 이제 잘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죠. 관찰한 것을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기록을 한다든지 필드 노트,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생긴 데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걸 상세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좀 광범위하게 분석적으로 설명적으로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쓸 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 중에서 이제 참여 관찰 이야기했고요. 비참여 관찰이 있어요. Non-participatory interview, 비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뷰 아니죠. Non-participatory observation입니다. observation, 관찰. 인터뷰 아니고요. observation. 비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외부인으로서 관찰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서 왜곡의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관찰을 구조적으로 구체적인 관찰 목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참여 관찰은 또 주로 구조적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것은 비참여 관찰이죠. 학생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실습하지 않고 실습 이외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자료 수집을 한 거예요. 비참여 관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준참여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Semi-participatory, 이것도 observation입니다. Semi-participatory observation, 준참여 관찰은 비참여 관찰처럼 외부인이 관찰합니다. 그런데 외부인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다르게 할까 봐서 대상자가 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웨이 미러를 통해서 관찰자는 뒤쪽에 그 거울 뒤에 있고 대상자를 볼 수 있지만 대상자는 관찰자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요즘은 연구윤리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에게 이렇게 숨기는 거 안 되죠. 그런데 IRB에서 왜 이걸 준참여 관찰로 원웨이 미러에서 뒤에서 해야 되는지를 잘 윤리적으로 백업을 해서 잘 적어줘야지 이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의 신뢰도를 보시면 관찰자가 관찰 기술을 잘 습득해서 훈련이 잘 돼야지 오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도구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관찰하는 걸 대상자가 허락한다면 녹화를 해놓으면 가장 정확하게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Interoperable Reliability, 관찰해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보고 따로따로 매겨서 이게 체크리스트에 두 사람이 일치도가 90% 이상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면 Interoperable Reliability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의 타당도는요. 관찰법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관찰자만 바이아스 없이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고 좋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트레이닝이 중요하죠. 관찰 목록, 해설 지침,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또 한 대상자를 주고 여러 관찰자가 같이 평가해서 Interoperable Reliability도 계산하고 만약에 서로 다르게 본 부분이 있다면 토론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보자 라고 의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에 보조도구가 필요합니다. 녹음기, 사진기, 동영상 촬영, 원웨이 미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찰 하나만으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찰하고 생리적 특정을 한다든지 관찰하고 사회심리적 척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에 관찰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관찰한 사실은 해석 없이 본대로 팩트만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필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반 접어서 반쪽은 팩트만 적고 그 다음에 연구자 의견은 또 다른 쪽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의 장점은요. 현장에서 포착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고 팩트 중심이고 그리고 또 쭉 참여 관찰을 했다든지 쭉 봤다 이러면 정보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참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침팬지, 제인구달 박사가 침팬지가 도대체 우리가 침팬지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침팬지의 사회구조, 침팬지의 대장, 침팬지가 애기 침팬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심도 있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영유아나 무의식 환자나 정신질환자나 이렇게 언어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설문지와 같은 데서는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때문에 나타내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적인 숨어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는 설문지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적개심이나 공격성 같은 것은 관찰 전문가가 관찰을 하면서 저게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의 단점은요. 그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관찰자가 트레이닝이 돼서 굉장히 관찰자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관찰자 훈련을 잘 시켜서 관찰자가 주관성을 나타내면 굉장히 연구 결과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자가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각과제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 중에서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면접법과 관찰법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3개의 연구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걸 꺼내도 좋습니다. 자기 연구 문제를 하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문제의 종속 변수는 무엇이다? 1객은 2객은 적으시고요. 이 연구의 이 종속 변수를 재는데 만약에 면접법으로 잰다면 어떻게 잴 수 있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른 연구 문제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3개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문제를 적고 종속 변수를 적고 이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관찰법을? 비구조적 관찰, 참여 관찰, 준구조적 관찰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면접법, 설문지법, 관찰법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기타 자료 수집 방법으로 최신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은 요즘은 자료 수집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종이로 줘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설문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퀀터테이티브로 자료 수집할 때는 온라인 웹으로 하게 되고 또 대면으로도 하게 되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edEx 메일로도 할 수 있고 Central Location Intercept는 뭘까요?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도 온라인으로 포럼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이 엄청 줌을 많이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면접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줌에서 같이 이렇게 줌에서 2명, 3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줌에서 연구자랑 대상자랑 2명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웹 서베이도 할 수 있고 뭐 그룹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자료 수집 방법으로 큐소, 투사법, 델파이 2차 자료 활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투사법, 프로젝션. 투사법이라 하면 인간의 심청 안에 들어있는 이 상황을 말로나 뭐 행동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그걸 툭 하고 투사하는 걸 보고 연구자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법에는 회화법,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언어적 투사, 표현적 투사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정신과 정신분석에 쓰는 게 롤샷 테스트 이런 그림을 주고 무슨 생각이 나느냐 고양이 뭐 귀신 나름대로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것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심리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투사하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투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회화법으로 투사하는 데는 하우스 트리 펄슨, 그러니까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려보세요. 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나무를 그려보라는데 나무에 부러진 나무를 그려요. 사람을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요. 심각한 거죠. 사람을 왜 이렇게 그릴까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투사법으로 자료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Q소스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많은 진술문이나 그림이나 어구를 제사가 아니고 미스프린트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이렇게 간호연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 적혀 있는 카드를 굉장히 많은 숫자 분류 카드를 60개 내지 90개 미리 사전 연구해서 만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강제 정규 분포 규정에 맞추어서 그 내용이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가장 부정하는 것까지 이 단계에 따라서 분류시키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11단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카드 수를 가장 매우 강한 뭐라 그러죠? 매우 강한 긍정, 매우 강한 부정. 그러면 여기가 보통인데 여기가 요 중간 아주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정에 약간 조금 덜 매우 강한 부정이니까 중간 부정, 중간 긍정, 매우 강한 긍정. 이런 식으로 미리 이름을 딱 정해준 다음 카드를 이게 몇 개일까요? 2, 5개, 9개, 14개, 16, 18, 20, 22, 24, 25, 26, 27, 28, 32, 34, 34, 38, 42, 50개네요. 50개를 이렇게 숫자들을 2개, 3개, 4개 이렇게 강제 배분하도록 강제 정규 분포로 하도록 하는 거죠. 즉 대상자한테는 가장 긍정인 거 다 묶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긍정하는 거 묶고 중간인 거 묶고 부정하는 거 묶고, 그럼 긍정 중에서 가장 긍정인 거 순서대로 해갖고 최고 긍정인 거 여기 2개, 그 다음 긍정인 거 여기 3개, 이렇게 그 말 적혀 있는 카드를 여기를 갖다 놓게 하는 겁니다. 말 적혀 있는 카드를. 그럼 그게 이제 나의 주제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이것도 이제 연구자료 수집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건데, 델파이 기법의 목적은 뭐냐면 집단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서 뭔가 개선하고자 할 때, 또 중요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델파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전문가들을 모여서 토론시키면 그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못 내요. 그래서 이게 의견 조정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델파이 테크닉으로 다 전문가는 자기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뭐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연구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10개에 대해서 우리 그 연구비 주는 한국학술재단에서 연구비를 주는 주제를 10개를 정하겠다. 그러면 간호연구의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들에게 10개의 연구 문제, 연구비를 주고 싶은 10개의 연구 문제를 적어서 우편으로 수업합니다. 50명에게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료를 쫙 보면서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또 20개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나온 의견의 가장 중요한 연구 문제는 이렇게 요거는 몇 건, 요거는 몇 건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왔습니다 하고, 그걸 보고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찬성합니까? 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해서 보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개를 정할 것 같으면 20개를 보내면서 이 중에 기화가 생각하는 중요한 10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또 이제 세컨드 라운드에서 분석된 바로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보내서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 5개를 정해주세요. 다시 3라운드를 거쳐서 50명이 합의하는 가장 중요한 간호 문제 10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충분하게 나타내서 실제로 그 분야의 중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2차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2차 자료 분석은 기존 기록 자료, 세컨더리 데이터 아날리시스에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2차 자료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EMR, ENR이에요. 간호 기록지의 전자 의무 기록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자료를 열어가지고 이 대상자는 혈압이 얼마였는데 응급실에 언제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킨 요인이 어떤 걸로 예측이 되고, 다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 2차 자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파트에서 많이 쓰는 2차 자료가 국민건강영양조사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런 조사 자료들은 포털 사이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무슨 자료를 주시오 하고 내 신분이 확실하면 연구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문헌 분석이나 메타 분석 연구나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매스컴에서 가장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망 뭐를 하다가, 그 다음에 2021년 12월부터는 백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 수집을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 수집할까? 설문지법, 사회심리척도, 생리적 척도, 면접법, 나는 어떤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겠다고 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어느 기관에 가서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수집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대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요양병원 10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대상 지역, 그래서 대상자 확보, 거기서 병원장, 간호부서장의 허락을 맡아서 대상자들 중에서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사람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현장의 이해. 이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은 뭐 저녁에 저녁 식사하면 바로 뭐 8시쯤 되면 주무시니 자료 수집하러는 언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현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IRB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e of Review Board,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러 갔을 때 가능한 문제를 예측해 봐야 됩니다. 제3자 참여 동의 정도, 중도 탈락률은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자를 훈련시킵니다. 설문지법으로 하려면 설문지를 주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읽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훈련하고요. 면접법과 관찰법은 되게 훈련을 엄격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할 때 조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매뉴얼 또는 프로토콜을 잘 개발합니다. 잘 개발하고,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자료 수집할 때 예를 실험 연구를 할 때라고 그러면 자료 수집자는 누가 실험군인지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블라인드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자료 수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옛날에 이제 선생님 지도학생, 박사 지도학생인데요. 자료 수집 매뉴얼을 딱 만들었어요. 실험군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고, 안녕하세요, 저 뭐 드세요? 여기 귀 이암요법을 했거든요. 붙인 자리의 느낌이 어떠세요? 앞봉 스티커가 놓인 곳에 지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전반부의 생리적 측정과 사신의 척도,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 면접, 설문지, 관찰법, 기타 자료 수집 방법으로 큐소, 투사법, 델파이 테크닉, 2차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연구 문제에 적당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